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서포트 벡터 모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모신이란 무엇일까요? 약으로 SVM이라고도 하죠. 선형, 비선형 데이터에서 두 클래스를 가장 여유 있게 마진을 최대로 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분리하는, 이 분리할 수 있는 초평면, 즉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찾는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 근처의 일부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경계 근처의 일부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데, 이 서포트 벡터는 그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징으로 보자면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강하고, 성능이 강하고, 그리고 커널 함수도 또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커널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 분류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SVC, 클래시피케이션, SVR, 리그레션, 회귀에도 모두 다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 성능이 우수하지만, 그리고 고차원 데이터에도 강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할 때 계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이 SVM을 말씀드리면 여유 있게 갈라주는, 이제 구분해주는 최적의 직선을 찾는다. 그 직선이나 평면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이때의 모든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계선에 붙어 있는 그런 서포트 벡터들만 이 결정 경계의 디시전 바운더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입니다. 차원이 높은 데이터에서 SVM 특히 더 효력이 크고, 커널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엉켜있는 데이터도 잘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초맥의 변수를 맞춰줘야 되고, 데이터가 많으면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그 마진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결정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장 가까운 결정 초평면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선이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선인데, 이 선과 가장 가까운 각각의 클래스 별대로 가장 가까운 점들이 이렇게 서포트 벡터라고 할 때에 이 사이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진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두 클래스를 분리하면서 마진을 최대한다라는 거는 분류 오차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마진도 최대한다는, 분류하면서 마진도 최대화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SVM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점을 완벽하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하드한 마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 마진을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상치 하나 때문에 크게 경계가 휘어질 수 있어서 실제로는 일부 오분류도 허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진을 좀 유지를 하는 측면으로 소프트 마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이런 하드한 부분, 소프트한 부분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초맥의 변수 중에 중요한 것이 이 C라는 그런 그 규제 파라미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진 경계에 위치한 이 결정 경계에
지지하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마진이란 것이 클래스 간의 구분을 할 때 디시전 바운더리, 즉 이걸 결정 경계에서의 가장 가까운 서포트 벡터들이 있고요. 이 서포트 벡터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시면, 그러면 SVM의 결정 함수라고 하죠. 이 디시전 펑션은 서포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즉 서포트 벡터 수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따라서 모델이 희소한 형태를 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 서포트 벡터는 마진 선 위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경계 데이터라고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SVM의 결정 함수는 이 서포트 벡터들로만으로도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중간에 여유 있게 들어간 점들이 없어져도 이 경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서포트 벡터만 기억하는 이 희소성에 대한 모델이고 일반화 성능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커널 함수는 고차원으로 비선형을 풀 때에 나오는 함수 개념인데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함수는 왜 커널 함수를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직선과 평면으로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끗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비선형성에 대한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클래스 간의 분리인 거죠. 이렇게 점들이 있고 세모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직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점점이고 이렇게 세모가 있을 때 이렇게까지. 그러면 직선으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선형에 대한 분리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커널 함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커널 함수의 실제적인 원리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커널은 데이터를 보이지 않는 고차원으로 보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공간에서의 내적값만 대신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고차원 벡터를 만들지도 않고도 비선형 SVM을 통해서 이걸 커널 트릭이라고 하거든요. 고차원 벡터를 변형하지도 않았는데도 실제적으로 보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공간에서 비선형으로 섞인 데이터를 보이지 않는 고차원 공간으로 보냈다고 보고 선형 SVM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명 커널 함수, 즉 커널 트릭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커널로서는 선형 커널, 그리고 RBF,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었나요? 네, 가우시안 커널이고 그 다음에 다항식 커널이 있습니다. 주되게 RBF 커널에 대해서 많이들 좀 묻는 현황인데요. 시험에서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커널 펑션에 대해서 더 집중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보셔도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선형 커널은 사실상 그냥 선형 SV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거의 선형 분리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는 이제 리니얼 커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BF, 가우시안 커널인데요. 이 RBF 커널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커널인데, 제가 이게 초매개 변수 중에 이제 감마 값이잖아요. 이 감마가 RBF에서 적용될 때 크면 클수록 이제 하나의 점 주변에만 이렇게 여기에 많이 이게 감마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점 주변에만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까지 완만하게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항식 커널은 차수와 상수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곡선이나 말 그대로 다항식 모양을 나타낼 때 결정 경계로 많이 쓰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초매개 변수를 보실 텐데요. 초매개 변수는 좀 전에 그 선형 커널 외에 다항식 커널에는 차수를 낮게 할 때, 그 다음에 RBF 커널을 많이 쓰지만 비선형 패턴이 분명시 보일 때 이렇게 초매개 변수를 교차 검증으로 튜닝을 해서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아까는 감마를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다른 이제 파라미터들도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 C 규제 파라미터가 있죠. 이 규제 파라미터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오분류에 대한 허용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오분류를 이제 C가 규제라는 부분이니까 이 C 값이 커지면 규제를 더하니까 오분류를 내가 더 강하게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고요. 강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 경계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과적합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C가 작으면 규제를 내가 풀어주니까 오류도 많이 더 허용해 줄게, 오분류도. 그렇게 되면 경계가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과대적합에 대한 부분보다는 과소적합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반대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RBF 커널에서 사용되는 이 감마라는 초매개 변수는 그 영향 범위가 좁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감마 값이 커지면 과대적합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되고, 감마 값이 작아지게 되면 영향 범위가 넓어져서 완만한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과소적합 위험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널의 종류는 데이터 구조와 차원, 샘플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튜닝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공고를 드리는 것이 데이터 정규와 표준화부터 우선은 먼저 꼭 하셔라. 그리고 우리가 그 튜닝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 설치를 할 때에 자동 이제 오토 ML의 방법으로 이제 그리드 설치나 랜덤 설치를 가게 되죠. 이렇게 하더라도 꼭 교차 검증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 검증 하시면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번갈아 이제 바꿔가면서 성능을 비교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비선형성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인다. 그러면 RBF 커널을 바꾸셔서 C와 이제 감마 그 초매개 변수를 이제 조정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곡선 모양이나 다항식에 대한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그 리니얼하게 단순 모델을 시도를 하실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기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비선형에 대한 분리를 원할 때는 패턴이 분명하게 보이거나 이제 또는 리니어 커널도 써도 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고차원에 대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선형, 비선형, 특히 비선형성에 대한 이제 패턴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비선형 커널이라는 그런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10회의 이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잠깐 보시면 커널 없이도 항상 비선형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커널이 없으면 그냥 선형 SVM이니까 복잡한 비선형 경계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커널이 없으면 선형 그냥 SVM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 비선형 분류 가능이라는 말은 또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2번에 서포트 벡터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전체 데이터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마진 경계에 따라서 희소성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진 경계 근처에 있는 일부 점이라고 합니다. 일부 데이터 포인트.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4번. 소프트 마진은 모델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하드 마진이란 것은 그 오블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너무 딱딱하게 완벽한 분리를 원하지만 소프트 마진인 경우는 일부 오분율을 허용하기 때문에 단단한 그런 모델보다는 좀 더 단단하다는 뜻보다 좀 더 유연한 게 만들어서 과적합을 줄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겠습니다. (9회) 다음 보기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찾는 초평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수식만으로 정답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수식뿐만 아니라 좌표가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는 좌표 그대로 그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보기도 편하고 판단하실 때 좀 더 빨리 판단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마이너스 점을 볼 때 1, 2, 3, 1, 2, 3 할 때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4도 있겠네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매핑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A의 마이너스 2,0은 이게 A인 거고요. 마이너스 3,0은 B인 거고 마이너스 4,0은 네, C입니다. 이것들이 다 1로 분류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2,0, 3,0 이것은 이제 D로 마이너스 1로 2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초평면으로 가장 적절하게 찾는 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축 위에 이제 플러스 1인 클래스점들 그리고 오른쪽 양수 쪽에는 또 마이너스 1 클래스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점들로 이렇게 점들로 딱딱딱 이렇게 모여져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모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클래스를 가장 여유 있게 떨어뜨리는 직선을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 hyperplane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우선 이 결정 경계 초평면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서포트 벡터를 후보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서포트 벡터 후보들을 본다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여유로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 구분을 하기 위한 이제 초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도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니까 네, 마이너스 2,0, 2,0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한가운데가 최대 마진을 주는 그러니까 마진 최대화인 거죠. 마진 최대화 주는 위치입니다. 가운데가 마진 요 사이에 결정 경계 사이에
마진이라고 했었고, 이걸 최대화시킬 때 요 사이에 두 점의 이제 가운데인 거죠. 가운데를 찾기 위해서 이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y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게 다 0이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0이거든요. 그럼 0 이 위치에 결정 경계, 즉 하이퍼플레인을 세우는 것이 이제 경계, 이제 가장 최대치의 어떤 그 마진화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뭐일 때? 0일 때 이제 초평면으로 가장 적절한 위치라는 거죠. 네, 이제 9회인데요. 이 9회에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가는 초평면에 직교하고 그리고 나는 초평면의 이동 오프셋을 결정한다.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용어는 라고 묻는데요. 앞서 설명했을 때 잠깐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이 심화된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그 SVM을 주는 이제 마진 최대와 그 선형 비선형 구분을 위한 이제 결정 경계 초평면을 찾기 위한 그런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커널 트릭이나 초매개 변수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SVM은 이렇게 WT x 플러스 b는 0. 여기서 이 W라는 것은 가중치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초평면에 수직한다라는 측면은 초평면의 기울기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가중치 벡터인 거거든요. 이 W는 가중치, 즉 초평면이 우리가 AX는 B처럼 초평면의 방향으로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W를 하더라도 이 B를 바꿔주면 그 위아래로 초평면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 이동이라고 보시는 게 편향입니다. 그래서 WTX 플러스 B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초평면의 방향을 결정하고 초평면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수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지금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정 초평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중치 벡터와 편향으로 구성돼서 위치 방향, 초평면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한다. 이런 소식이다 라고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회. 다음 중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은 마진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과적합이 상대적으로 더 발생할까요? 발생하는 게 좀 적을까요? 예, 이 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고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것은 데이터가 많고 고차원일수록 고차원. 다양한 종류의 커널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2번, 4번도 다 맞는 말이고요. 결과적으로 3번. 초매개 변수에 최적화는 필요 없다? 아닙니다. 꼭 튜닝이 필요합니다. 즉 C와 감마 같은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한 튜닝이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회 SVM의 RBF
레이더 베이시스 펑션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여러분들께서 그 RBF라고 하면 감마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마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이 감마라는 것은 데이터 샘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리를 비례적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 수식이 다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이 RBF 가우시안 커널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번, 4번은 모두 RBF 커널에 대한 성질과 일치합니다. 즉 이제 C와 교재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감마 이제 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비선형 경계도 만들 수 있는데 이 C가 낮아지면 이제 교재가 강해지니까 C가 이제 C 교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낮은 부분은 과소 적합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감마가 커질수록 영향이 미치는 거리가 오히려 이 감마는 오히려 이제 높아질수록 그 거리가 좁아지고 작아질수록 더 완만하게 퍼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완만하게 퍼지는 부분은 좋은데 과소촉합일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영향거리와 이게 그 감마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일까요? 비례적이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가 좁아진다고 했으니까 반비례에 가깝습니다.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죠. 다 정답이 지금 맞는 건데 여기서는 맨 뒤에 이 설명이 틀린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가우시안 커널에 대해서는 커널에서 이 감마라는 게 데이터 샘플의 영향력을 행하는 거리를 비례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반비례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꼭 거리와 같이 커지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 내용이 이게 틀린 설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내용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설명은 마무리됐지만 이 3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치와 그러니까 그 하이퍼플레이트 결정 경계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함수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왜 WTA 플러스 XB는 이렇게 제로 TX, TA 이렇게 볼까요? 그런데 이제 A 대신 X라고 하겠습니다. 이 식이 그 의미하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추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차원에 대한 데이터 한 점의 좌표를 우리가 X는 X1, X2라고 할 때 X 그러면 가중치도 똑같이 W1 가중치 벡터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B는 편향이라고 볼 수 있으시면 편향이라면 실제적으로 풀어 쓰게 되면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는 0 식이 이렇게 풀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일반식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AX 플러스 BY는 플러스 C는 이제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면 직선 하나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WTX가 되느냐? 풀었으면 이건데. 그러면 내적을 벡터끼리에 대한 곱을 한 번에 표현한 것이 내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면 SVM 차원이 보통 다룬 차원이 고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지 않고 내적으로 깔끔하게 우리는 이렇게 내적해서 다 포함해서
벡터 내적으로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WTX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내적의 정의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풀면 WX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투영도 들어가게 되고 수직 방향도, 왜냐하면 이 W와 X 간의 이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WTX 이거 자체는 X를 W 방향으로 투영했을 때 크기의 B라는 값이거든요. 이렇게 투영했을 때 크기의 B라는 값이니까, 그러면 이 B라는 값이 이제 0보다 크다면 WTX 플러스 B를 했을 때 0보다 크다면 초평면 한쪽에 있는 거고 X가, 그리고 WTX 플러스 B인 경우는 X가 초평면의 반대쪽에 있다. 이렇게 일단 풀면, 그러니까 그러면 0이면 당연히 초평면 위에 있는 거죠, X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적에 대한 수식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한 번에 표현할 때, 차원 한 번에 표현할 때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다만 이걸 W와 이제 그 X에 대한 부분을, 내 X를 W 방향을 투영했을 때 이 크기를 비례해주는 내적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 이 X가 초평면 위에 있는지 아니면 초평면 반대쪽에 있는지 아니면 초평면 안에 한쪽에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분류하실 때 결정할 수 있는 원리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평면에 그러면 직교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W는 초평면의 수직인 법선 방향 벡터인데, 이 수직이라는 거 자체가 그 초평면 직교할 때 이 벡터와 수직인 것 자체가 이 내적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WTV는 0, WT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초평면의 직교인 벡터를 하나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 그게 이제 W를 사용해서 식 쓸 때 이제 내적 형태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W 방향으로 투영을 한 값인데, 여기에 이제 벡터화해서 이제 B를 더해서 바꿔주면 W 방향 그대로 두고 초평면이 평평하게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해설 자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적 표현과 그리고 그 수직 법선 벡터라는 것 의미하고도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